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하고 이 사회 해설 강의를 맡은 루카스팀의 서우성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하고 1번부터 5번까지 그리고 15번부터 20번까지 정치와 경제 파트에 대해서 제가 해설 강의를 시작을 할 거고요. 나머지는 루카스팀의 장지민 교수가 저하고 이제 같이 팀을 이루고 있으니까 뒤에 부분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1번부터 5번 그리고 15번부터 20번까지 볼 거니까 하나하나 정리해 가면서 잘 보도록 하실게요. 이제 기본적인 것들은 굉장히 요즘에 시험 문제가 전보다는 조금 더 어려워졌지만 여러분들의 실력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은 여러분들하고 별로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약간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요. 그렇다고 좀 쉽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은 거고요. 그래서 전혀 공무원 시험하고 관계없는 것이 아니라 이 정도 난이도로 나와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해결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1번부터 보시면 1번은 다음 제시문의 두 사상가의 공통적 견해로 적절한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른 것은입니다. 동그라미 사상가고요. 사상가에 대한 이름은 뭐 몇 명이 나올 수가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1번과 같은 사회계약설의 사상가가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2번에 있는 정치문화의 알몬드 버마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사상가 하면 사회계약서를 떠올리시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될 것이다 라는 거고 꼭 나올 수 있는 주제입니다. 작년에 국가직에 출제됐으니까요. 국가 성립 이전의 자연상태는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로 사람들의 안전과 평화를 유지하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상호간의 계약을 맺어 인정의 국가, 즉 리바이어던을 수립하였다. 따라서 이 국가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평화를 유지해야 됐다. 사회 문제를 잘하는 방법은 이 지문을 전체를 이해하는 것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키워드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가에는 뭐가 있냐면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라는 것에서 홉스라는 것을 우리가 유출해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연 상태의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게 살아갔다. 그러나 전쟁이나 자연법 불이행 행위로 인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필요하였으며 이에 대한 사람들은 계약을 맺어 정부를 구성하였다. 만일 통치자가 개인의 자연권을 침해하거나 절대 권력을 행사할 경우 사람들은 정부를 재구성할 수 있다. 동그라미 재구성에 초점을 맞추면 나는 뭐가 되겠어요? 로크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이 두 사람의 공통된 견해를 물어봤다라는 거죠. 공통점. 그래서 대표적인 문제는 이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한 문제고요. 차이점은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공통점은 뭐냐면 이런 논리겠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국가의 성립 이전과 이후로 나뉘었을 때 이쪽은 본래부터 주어졌던 자연권이 보장되기가 어렵다라는 거고 이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보장받기 어렵고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라는 것을 뭘로 성립시켰다? 도구로 성립시켰다라는 것이 키워드가 되는 겁니다. 자, 1번 기억. 국가는 사회 구성원의 합의에 의해 성립된다. 동그라미 합의죠. 그 키워드는 뭐예요? 이 사회계약설 자체가 계약이란 단어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우리가 사회문화 단원에서 사람들의 합의가 중요하다라는 것에서 사회 명목론이라는 것도 한번 배우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억 맞고요. 니은 정부의 권력 행사는 사회 구성원의 동의에 의해 유래한다라는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사회가 가지고 있는 국가가 가진 권력을 누가 줬다? 국민들의 합의에 의해서 넘겨줬다라는 측면입니다. 니은도 맞고요. 디귿 사회 구성원은 국가로부터 자유와 권리를 부여받는다. 디귿 체크하시고요. 디귿이 오답인데 왜 오답이냐면 이런 거예요. 본래 자연권이라는 것은 국가의 성립 이전부터 존재했던 권리에 해당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권리가 국가에 의해 성립됐다라는 건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본래 있었어요. 다만 그것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국가가 존립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디귿 틀렸고요. 리을 사회 구성원의 자연권 보장을 위해서는 절대국가가 성립되어야 된다. 동그라미 절대국가죠. 왕의 권력이 강하다. 그것은 누구의 입장이다? 홉스의 입장이다 라는 거죠. 문제 자체가 공통된 의견을 묻는 것이기 때문에 리을도 사회계약론자의 주장이면 분명하지만 공통된 것이 아니다라는 측면에 접근하시는 겁니다. 정답 몇 번? 1번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2번 문제. 다음 표는 정치문화의 유형을 나타낸 것이다. 기억 디귿의 정치문화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른 것은이죠. 그래서 정치문화 지방직에 출제되었었고요. 정치문화를 내는 패턴은 이렇게 표로 내거나 아니면 어떠한 정치 형태에 어떻게 있다라는 걸로 내는 패턴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그럼 먼저 여기서 잘 봐야 되는 것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기억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향리형 정치문화라고 하고요. 향리형 정치문화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원시부족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원시부족이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니은 정치체제에 대한 일반 산출에 대한 거 있죠. 투입은 국민의 참여니까 참여가 없으니까 니은을 우리가 무슨 문화라고 한다? 신민형 정치문화라고 표현을 합니다. 신민형 정치문화. 그럼 신민형 정치문화는 어느 사회에서 나타난다? 권위주의, 독재에서 많이 나타난다 라는 거고요. 디귿, 모두 다 있고 특히 참여 쪽이 활발하다면 우리는 디귿 같은 것을 우리가 참여형 정치문화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건 어디? 민주주의에서 많이 나타나다라는 거죠. 자, 기억. 기억은 중앙집권주의 사회에서 주로 나타난다라는 거. 중앙집권주의는 뭐예요? 권위주의 사회니까 신민형이니까 기억은 틀렸고요. 니은 기억에서 시민들은 정치 공동체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태도를 가진다. 명확한 인식과 태도를 가진다는 것은 정치 체제에 대한 인식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향리형은 그런 거 모르죠. 그냥 부족체계니까 국가가 있는지 모르고 나라님은 누가 다스리는 거다? 그냥 우리 족장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국가에 대한 개념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디귿. 니은은 정치적 역할이 미분화된 전통적인 근대 사회에서 나타난다. 정치적 역할이 미분화됐다? 지금 신민형은 뭐에 대한 인식이 있어요? 산출에 대한 인식이 있는 거죠. 뭔가를 만들어낸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전통사회에 대한 인식은 어디다? 향리형에 해당한다라는 거고요. 리을, 니은에서 시민들은 정치 공동체에 대한 의식은 있지만 참여자로의 인식은 미흡하다. 참여가 되지 않으니까 일단 힘을 가진 사람이 내놓는 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리을은 맞는 거고요. 미음, 디귿은 민주사회에 주로 나타나면 시민들의 정책 결정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한다라는 게 뭐예요? 이것이 참여형 정치 문화가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내는 패턴이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예를 들어서 기억, 니은, 디귿이고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한다? 권위주의라고 표현한다면 이건 무슨 정치 문화가 되겠어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 니은이 뭐가 되겠습니까? 신민형 정치 문화가 되는 패턴이 기출 패턴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올 수 있는 게 정책 결정기구, 그죠? 정치 주체, 이렇게 투입, 이렇게 산출을 놓고 그렇죠? 여기와 여기만 플러스다라고 나오면 이것도 뭐가 되는 거예요? 신민형 정치 문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나올 수 있는 세 가지가 다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문제에 있는 것, 그리고 지방직에 출제되었던 것, 그리고 이런 정치 과정론에서 함께 나올 수 있으니까 잘 정리를 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세 번째. 국제사회를 바라보는 서로 다른 관점을 정리한 것이다. 빈칸에 들어갈 말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이죠. 그래서 3번은 국제정치를 관점이에요. 사회 과목은 여러분들이 선생님들이 나온다고 했던 것들은 고스란히 나오고 특히 저희 강의를 그러던 분들은 정말 이게 나온다면 다 나와요. 그러니까 키워드를 정확하게 파악해 주시고 특히 이제 문제를 풀 때 이것이 어떤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것은 다시 한번 리뷰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첫 번째 가는 뭔지 모르겠지만 국가 간의 협력과 이해를 통한 국제 평화를 달성한다라는 게 있죠. 동그라미 이해입니다. 협력이에요. 즉 가에 해당하는 건 뭐다? 이상주의라는 게 나오겠죠. 인간은 선하니까 선한 인간들이 모여있는 국가들은 착할 것이고 각각의 공익을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라고 체크를 해두는 거죠. 그 다음에 나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한 국제평화의 유지다. 나 힘의 우위 동그라미 하면 나를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나를 현실주의라고 표현을 합니다.
현실주의. 그 다음에 특징에 도덕적 수단을 통한 국가의 평화의 달성, 국제기구, 국제여론 등의 중요성 강조, 집단안보 체제 중시죠. 그래서 기억에 들어가야 될 말은 국가들이 서로 모여서 착한 마인드를 가지고 각각의 규칙을 정하게 되면 그것을 국가들은 어길까요, 안 어길까요? 당연히 안 어길 겁니다. 그러니까 이상적인 거죠. 그죠? 그래서 뭘 중요시한다? 국제법을 중시할 것이다 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는 어때요? 힘의 우위니까 군사력을 바탕으로 할 것이다. 국력의 극대화를 통한 평화의 달성, 각국의 힘에 기초한 세력 균형이 평화를 보장해준다. 국가 간의 모와 동맹을 중시한다. 뭘 중시하는 거예요? 세력 균형을 중시한다 라는 거죠. 세력 균형.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자체가 뭐냐면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거예요. 구분하는 것에 있어서 국가만 중시하는 쪽은 어디냐라는 거예요. 국가만 중시하는 쪽. 당연히 현실주의예요. 이유는 국가만이 힘이라는 무엇을 가질 수 있다? 군사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 체크를 해두시면 되는 거고요. 특히 이상주의와 현실주의에서 안전 보장을 하는 방식이 뭐냐라고 물으면 이상주의는 뭐다? 집단 안보라는 거죠. 집단 안보는 처음부터 적은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현실주의는 누가 싸우면 세계가 공멸할 수 있는 상태에서 서로 간에 눈치를 보는 상태가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세력균형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출제되니까 여러분들 요 단어 정확하게 구분하시고요. 특히 이 파트도 여러분들 출제된 적이 있으니까 요 두 가지를 잘 정리를 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4번 문제로 가볼게요. 4번 문제. 자, 4번 문제는 다음 자료는 어떤 지역의 선거구 변경에 대한 선거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이에요. 그런데 지금 가선거구는 나선거구는 모양이 좀 다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이 선거에 대한 문제에서 첫 번째, 선거구의 모양이 다르지만 우리가 선거 문제에 가장 많이 봐야 되는 것은 선거구제가 어떤 것이냐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되죠. 그런데 맨 밑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 유권자들은 양대 정당 중심의 투표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선거구 변경 전후의 당선자는 각각 3명씩이다. 즉 선거구는 몇 개예요? 3개의 선거구가 있고 그 다음에 3명의 당선자가 있으니까 자, 요 제도는 이제 무슨 제도입니까? 그냥 무슨 제도? 소선거구 제도다라는 걸로 체킹할 수가 있죠. 선거구제는 소선거구제. 그럼 여러분은 이걸 제가 왜 써드렸냐면 이제 어떻게 함정을 팔지 알고 접근하는 거하고 그냥 뭐 읽어보고 삘이 그렇다 그러면 다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소선거구제에는 변함이 없으니까 선거구를 바꿨다라는 멘트가 분명히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한 선지가 몇 번이에요? 1번이에요. 소선거구제로 변경되어 사표가 증가하였다. 증가했어, 안 증가했어? 똑같이 소선거구제야. 뭐 증가하고 아쉬운 거 어딨어. 모릅니다, 이건. 1번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우리가 밑에 있는 표가 갑당이 있고 을당이 있고 갑당이 있고 을당이 있죠.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A, B, C 선거구제가 있고 26,000, 3만, 그 다음에 24,000, 24,000, 26,000이에요. 참 첫 번째 알 수 있는 거 뭐냐면 소선거구제니까 누가 당선된다? 1등이 당선된다라는 거죠. 그럼 이긴 사람이 이기겠네. 자, 그럼 여기 누가 당선이에요? 갑당이 당선됐고 둘 중에 누가 당선됐어요? 갑당이 당선됐고 셋 중에 을당이 당선됐어요. 그래서 여기의 스코어는 갑 2고 을이 1이에요. 그죠? 자, 그런데 여기로 오면 이제 선거구제가 좀 바뀌었는데 가운데 원형이 생겼으니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됐죠? 자, 이번엔 누가 이겼나 봅시다. 누가 이겼죠? 을이 이겼죠. 누가 이겼죠? 갑이 이겼죠.
누가 이겼죠? 을이 이겼죠. 이번에는 1대 2로 역전되었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선거구제가 바뀌었는데 이번엔 누가 유리하게 됐다? 을당의 당선자가 1대 2에서 지금 2명으로 늘어났죠. 그러니까 요 선거구제의 변동은 을당에 유리해졌다라는 멘트가 나와야 돼요. 을당에게 유리해졌다. 그러면 이번에 보면 갑당의 총 득표수가 감소하여 의석수가 줄어들었다. 2번이요. 별표해 두시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쉽게 쓰는 그런 함정 중에 하나예요. 갑당의 의석수가 2에서 1로 줄어든 건 맞죠? 그런데 득표수가 줄었는가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문제야. 자, 요렇게 하면 24,000, 26,000 하면 5만이고 요렇게 하면 총 득표수가 8만이 됩니다. 8만. 그쵸? 근데 여기는 어떻게 돼요? 요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6만이 되고 요렇게 하면 똑같이 8만이야. 그러니까 이걸 틀리게 내는 거라고. 그러니까 2번 맞아요? 틀려? 틀렸죠? 왜? 득표수는 서로 간에 뭐하다? 동일하다라는 멘트예요. 그러니까 틀렸고요. 디귿 다수대표제로 변경되어 소수당이 유리하게 되었다라는 거. 다수대표제 이꼴 뭐다? 소선거구 제도다. 그런데 선거구의 변화는 처음부터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함정을 똑같은 멘트를 가지고 똑같은 힌트를 가지고 두 개를 파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네 번째, 을당에게 유리하도록 선구가 임의적으로 변경, 확정되었다. 그러니까 유리하게 바뀌었다라는 게 포인트죠. 정답 몇 번? 4번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선거 문제 풀 때 가장 먼저 파악해야 되는 건 뭐예요? 선거구제를 파악하면 요것이 파악되면 뭐까지 파악되는 거다? 대표자 결정 방식까지 파악이 되는 거죠. 대표자 결정 방식. 그쵸? 그러면 소선거구제는 다수대표제, 중대선거구제는 소수대표제까지 파악이 되면 사표냐, 다수에게 유리하냐, 소수에게 유리하냐 다 기억이 되지만 기본적으로 요 문제에 틀리게 한 포인트는 뭐다? 득표수를 합치는 것이 틀리게 만들었다라는 걸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정답 몇 번? 4번이 되겠다. 자, 이제 5번 문제입니다. 5번 문제. 5번 정치 마지막 문제고요. 다음 표는 A국의 국회의원 선거 총수의 의석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총선 이후 A국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정치적 상황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른 것은이에요. 자, 근데 이런 문제에서 동그라미 뭐예요? A국은 의원 내각제 정부 형태를 채택하고 있으며 총 의석수는 300개다라는 거죠. 그럼 이건 뭐다? 정부 형태에 대한 문제고요. 첫 번째 힌트를 줬어. 그게 뭐예요? 의원 내각제다라는 거야. 의원 내각제. 자, 의원 내각제에서 나올 수 없는 멘트가 뭐죠? 여소야대라는 건 안 나온다 그랬어. 그래서 여소야대 분명히 없을 거고, 두 번째, 여소야대 전국은 대통령제에서 많이 나오는 거고, 그때 나오는 것들이 뭐냐면 다수당과 대통령이 다르기 때문에 다수당이 뭔가의 법률을 만들어낸다 그러면 대통령이 컷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다? 법률안 거부권이라는 멘트가 나와요. 근데 법률안 거부권이란 멘트는 기본적으로 어떻다? 의원 내각제에서 안 나오죠. 왜? 정권을 잡은 의회와 실제로 정부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동일하기 때문에 이런 멘트는 안 나와요. 그래서 이런 거 없어요. 그죠? 그리고 시작하는 건데, 두 번째 힌트를 줬습니다. 뭐냐면 300명이라는 힌트를 줬어요. 그러면 300명이라는 얘기는 여기서 항상 우리가 명수가 나오면 뭘 따져야 된다? 과반수가 몇 명인지를 따져봐야 됩니다. 자, 과반수가 몇 명이냐라는 거는 반이니까 150명 이상이 되면 뭐가 될 수 있다? 과반수가 될 수 있다는 뜻이죠. 거기서 볼 때 지금 총선 전에는 을이 어때요? 161로 총선 전에는 을당이 161명을 가지고 있으니까 무슨 정권? 단독 정권을 만들 수 있었다. 단독 정권을 만들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근데 총선 후에는 뭐예요? 85, 79, 72, 56, 5가 있으니까 이제 총선 후에는 지금 과반수를 넘는 당이 없는 거죠. 그럼 무슨 정권이 나와야 된다? 연립정권이 나와야 될 것이다 라는 거고, 연립정권은 우리가 나와야 되는 키워드가 뭐예요?
전국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까지 나오면 끝나는 거야, 문제는. 어떻게 푸시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걸 보고 막 도표를 풀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숫자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보는 시험은 100분 안에 5과목을 푸는 거기 때문에 출제자들도 알아요. 복잡하게 내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이렇게 한눈에 알 수 있는 문제를 낼 거다라는 거고, 거기서 보면 연립정권의 등장으로 전국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 맞죠? 두 번째, 니은 법률안 거부권의 남용으로 의회의 입법 기능이 약화될 것이다. 맞아요, 틀려요? 법률안 거부권은 상관없다. 자, 디귿이에요. 갑당의 당수가 자동적으로 수상이 되어 행정권을 담당할 것이다. 여러분 5번 문제 핵심은 뭐냐면 왠지 이렇게 답이 기호가 하나면 틀린 것 같잖아. 그죠? 그걸 요구하는 거야. 근데 지금 총선 후에는 지금 갑당이 85석을 차지하고 있다고 해서 갑당이 무조건 정치 권력을 차지한다고 말할 수가 없죠. 여기는 지금 갑과 을이 합쳐도 뭐가 돼요? 과반수가 되고, 을과 병이 합쳐도 과반수가 되고, 갑과 병이 합쳐도 과반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조합이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을과 병이 정권을 잡게 되면 갑은 정치 권력을 차지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디귿은 맞다 틀리다. 틀리다라는 걸로 알 수 있고요. 리을, 내각이 갑당 출신의 강요로만 구성된다라는 것은 갑당이 무엇을 추구했어야 돼요?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차지했어야 돼.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더라도 아니니까 갑당만이 아니라 연립에서 함께 정권을 책정하는 당과 함께 내각을 구성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 과반수가 되지 않는 연립정권에 대한 사례들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그 정답은 기억밖에 받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지금 본 게 뭐예요? 보시면 첫 번째가 사회계약설에 대해서 자신이 명확하게 구분하고 공통점과 차이점을 인정하고 있는가, 9가지 출제였고요. 두 번째, 정치 문화에 대해서 자신이 향리형, 신민형, 참여형 정치 문화를 우리가 예시로서 특징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가, 두 번째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국제정치를 보는 관점에 대해서 이상주의와 현실주의를 단어로서 구분을 할 수 있는가를 알고 있는가를 물어보는 거고요. 네 번째는 선거 문제에 있어서 각각 굉장히 복잡한 표도 풀어봐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표를 통해서 선거구제를 파악하고 거기서 묻는 것이 무엇인가를 파악할 수 있는가라는 거고, 마지막으로 나오는 5번의 정부 형태는 뭐다? 우리가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 형태에서 의원 내각제는 연립정권의 형태가 시험 문제 잘 출제가 될 거고, 대통령제에서는 여소야대 정국이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하나 더 맞추면 여소야대에는 법률안 거부권이라는 멘트가 나올 수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개를 이제 마치고요. 이제 또 지우고 이제 경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치는 정말로 나올 게 딱딱 정해져 있는 과목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고, 정치를 점수가 안 나오면 진짜 정치는 공부 안 한 겁니다. 그냥 공부 안 한 거예요. 왜냐면 경제는 기본적으로 숫자 이해가 처음에 좀 필요하겠지만 이 정치 자체는 뭐 특별히 어려운 것도 없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정리를 잘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6번부터는 이제 장진민 교수가 해주실 거고요. 저는 이제 경제인 15번부터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 밑줄 친 기억 니은과 관련하여 옳은 진술을 한 사람은입니다. 밑줄 친 그림과 같은 수요와 공급을 나타내는 어떤 재화시장에서 정부는 가격 통제 정책을 실시한 후 수급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급이 뭐예요? 수요와 공급이다라는 뜻입니다. 초과 공급분 200개를 통제 가격으로 정부가 직접 구입하는 정책을 실시하였다라는 거예요. 15번은 가격 통제에 대한 문제고 어려운 것도 아니고요. 한번 쭉 보면 돼요. 자, P, 0, Q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S, D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 여기가 2고 여기가 200이에요. 200. 그런데 여기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고 여기가 3, 100, 여기가 300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가 뭐예요? 이렇게 여기가 1이에요. 1 갑니다.
초과 공급분이 200개의 통제 가격이니까 우리가 균형 가격 위로 초과 공급이에요? 밑으로 초과 공급이에요? 위로죠, 위로. 밑에는 뭐예요? 균형 가격보다 싸기 때문에 초과 수요죠. 그러니까 이게 뭐야? 초과 공급이니까 가격을 어디로 설정하겠다? 이렇게 3만 원으로 설정을 하겠다란 뜻이에요. 그죠? 그리고 나머지 초과 공급분을 누가 사준다? 정부가 사준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이 가격 밑으로 내리겠다, 이 가격으로 올리지 않겠다 뭐예요? 밑으로 내리지 않겠다라는 표현이니까 우리가 이것을 최저가격제라는 표현을 씁니다. 최저가격제. 그러면 1번 갑은 기역은 3만 원을 최고 가격으로 설정한 정책이야. 뭘 틀려요? 최고 가격이 아니라 최저가격으로 바꿔야 되겠죠. 두 번째, 기역의 실시로 소비자의 지출은 100만 원 증가해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니은이 2번이 여러분들한테 말할게. 소비자의 지출인데 소비자의 지출은 처음에 얼마였어요? 2만 원에서 200개를 산 거죠. 그러니까 얼마였어? 400만 원이었어요. 400만 원. 실시 전에. 그죠? 그런데 가격을 올리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지금 3만 원에 이게 이제 뭐랑 만나? 수요랑 만나니까 소비자는 여기 산다는 얘기지? 몇 개? 100개를 산다는 얘기죠. 그러면 400만 원을 지출하던 게 얼마가 됐다? 300만 원이 지출이 되는 거죠. 그러면 처음에 400인데 300으로 줄었으니까 마이너스 100이니까 2번은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증가가 아니라 감소가 됩니다. 세 번째, 니은은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초과 수요 해결책이다. 정부가 사줄 필요가 없죠. 초과 수요는 물건이 부족하니까. 근데 여기는 어때요? 가격이 올라가서 생산자는 3만 원일 때 300개를 만들었지만 기본적으로 소비자는 100개밖에 안 사니까 요 200개가 뭐 하게 된다? 정부가 사줘야 되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이건 초과 공급에 대한 측면이고요. 네 번째, 기역 니은의 실시로 생산자의 판매 수입은 900만 원이 되는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아까도 했다시피 요 3에서 100개는 누가 사주는 거다? 소비자가 사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초과학 생산된 요 나머지 200개에 대해서는 정부가 사주는 거죠. 그러면 어때? 소비자는, 공급자는 어때요? 소비자한테 300 팔고 정부한테 600 팔았으니까 전체적으로 얼마가 된다? 900만 원이 된다라는 겁니다. 정답은 몇 번? 4번이 되겠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뭐를 파악하면 되냐면 요 3만 원의 가격 정책이 최고 가격제인지 최저 가격제인지만 판단을 하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고요. 최근에 이것은 어디서 경찰 시험에서 출제된 적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구분하시고 시험장에 가시면 그냥 쉽게 틀리는 게 이거예요. 그냥 순간적으로 헷갈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최고냐 최저냐를 먼저 그때 루카스 서우성이라는 애가 헷갈리지 말랬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제 목소리가 들리시길 바랄게요. 정답 몇 번이다? 4번이다 라는 거예요. 자, 16번이에요. 16번. 그림은 갑국과 을국의 생산 가능 곡선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에요. 자, 그러면 이건 이제 뭐예요? 무역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무역에 관련된 문제. 자, 우리가 이제 무역이라는 게 사실 시험에 안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사회복지직에서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풀 줄 아셔야 돼요. 먼저 우리가 여기가 쌀이고 여기가 육류가 되겠죠, 육류. 그러면 지금 각국은 50에 100이었는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뭘로 바뀌었다? 100에 100으로 바뀌게 됐다라는 거예요. 100에 100으로 바뀌게 됐다. 그 다음에 을국은 어때요? 60에 80입니다. 60에 80. 그러면 각국이 생산 가능 곡선이 가에서 나로 변한다면 경제 성장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라는 거죠. 그럼 1번에 경제 성장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에요? 경제 성장은 그냥 GDP의 뭐다? 증가를 얘기하는 거죠. GDP의 증가. 그럼 GDP의 증가는 생산량이 전보다 뭐 한 것이다? 증가한 것이다 라는 거야. 그러면 생산 가능 곡선의 확장 자체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보다 생산이 늘어났음을 알려주니까
경제 성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 이것만 보고 어떻게 알아요? 문제가 그렇게 써 있어. 갑국과 을국의 생산 가능 곡선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갑국의 생산 가능 곡선 확장은 생산이 전보다 늘어났음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번 갑국의 생산 가능 곡선이 가이고 교육 조건이 1대1이라면 양국 모두 무역의 이익을 얻는다라는 거야. 그럼 이 무역의 이익은 뭐 실제로 얘가 얼마를 팔고 이런 것도 분명히 중요하겠지만 단순하게 보면 무역의 이익이 발생을 한다는 것은 그죠? 전보다 생산 가능 곡선이 뭐 하는 거다? 생산 가능 곡선이 확장되는 걸 얘기해요. 확장되는 거. 그러면 얘가 보면 지금 무역 가일 때는 어때요? 가일 때는 자 100이고 50이고 그죠? 그 다음에 을국은 똑같다고 하면 이런 거죠? 80이고 60이야. 그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665 여기가 쌀이라고 한다면 지금 요런 형태는 뭐예요? 각각이 잘하는 게 존재하는 형태잖아요. 그죠? 즉 을국은 무엇을 잘해? 을국은 쌀을 더 잘 만드니까 을국은 육류를 더 잘 만드니까 육류를 특화하면 되는 거고 갑국은 뭘 잘 만드니까 쌀을 잘 만드니까 쌀을 특화하면 되는 거죠. 그쵸? 근데 교육 조건이 1대1이래. 그러면 이 교육 조건 1대1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야. 특화 품목을 그죠? 교환을 하는 거야. 즉 무역을 하는데 어떻게 교육 조건이 지금 뭘로 돼 있죠? 1대1로 돼 있는 거 아니야. 즉 해보세요. 얘는 쌀을 100개 생산하겠지. 그럼 얘는 쌀을 100개 생산해서 쌀을 전부 다 육류로 받고 온다면 어떻게 되겠어? 100개를 받아오겠지. 전부 다 어떻게 됐어요? 커졌죠. 아니 선생님 을국은 지금 육류를 80개 가져 80개밖에 없는데 무슨 육류를 100개를 어떻게 줍니까? 아니 단순 산술로 하자고. 여러분들한테 복잡하게 나오지 않아요. 그냥 이게 확장될 수 있는지 없는지만 보면 돼. 아시겠죠? 그 다음에 얘는 어때? 육류를 생산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돼요? 이 육류를 가지고 쌀을 몇 개 가져오면 돼? 80을 가져오면 되는 거지. 80개 줘서 80개 받고 100개 줘서 100개 받으니까. 그러면 지금 을국 같은 경우는 지금 노란 선에서 이렇게 됐고 얘는 하얀 선에서 파란 선이 됐으니까 둘 다 전부 다 생산 가능성이 어떻게 된 거야? 확장이 된 거죠.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아니 선생님 얘네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냐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왜냐면 실제로 무역이 이루어질 때는 그거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확보하고 그것은 여러분들 시험에서 논할 건 아니에요. 근데 분명한 것은 그냥 단순하게 1대1이면 싹 다 바꿨을 때 한번 늘어나는지만 보세요. 그러면 전보다 생산 가능 곡선이 확장되면 무역의 이익이 생기는 것이므로 서로 간의 무역 조건에서는 무역을 한다라는 걸로 체크해 두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3번 갑국의 생산 가능 곡선이 가에서 나로 바뀌면 갑국과 을국의 비교우의 품목이 변한다 예요. 그러면 비교우의 품목에서 첫 번째는 우리가 갑이 뭐였어? 갑이 변경 전에는 갑이 뭐했다? 갑이 쌀을 하고 을이 뭐했다? 육류를 했다라는 거죠. 뭐에 의해서? 절대우위에 의해서. 근데 절대우위론에서는 절대우위 품목이 비교우위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바뀌었죠. 이제 갑이 뭘로 바뀌었다? 100으로 바뀌고 그 다음 얘는 똑같이 뭐다? 그죠? 60, 80이니까 60, 80, 80, 60이죠. 그러면 이게 이제 이렇게 바뀌었어. 그러면 이제 비교우위 품목을 어떻게 구할 거냐? 꼼수는 뭐예요? 우리가 이 갑국이 쌀을 할 거고 을국이 육류를 할 거다라는 건 당연히 알고 있어. 왜? 멀고 좁다. 근데 이제 FM 방식으로 하면 우리가 이제 생산 가능 곡선을 볼 때 갑국은 어떤 생산 가능 곡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100 쌀은 100 육류라는 표현을 쓰죠. 이게 무슨 뜻이야? 자원이 뭐하다? 동일하다라는 거죠. 즉 동일한 자원을 가지고 쌀 100개를 만들 걸 가지고 육류를 만들면 육류 몇 개를 만들 수 있다? 100개를 만들 수 있다는 뜻이지. 그럼 여기는 이제 뭐 어때요? 1쌀은
1669, 166는 1쌀이 나오는 거죠. 기회비용이. 그런데 을국은 어떻게 돼 있어요? 60쌀은 86류가 되니까 요거 하면 어떻게 돼요? 쌀은 3분의 4 6류고 6류는 4분의 3 쌀이 되죠. 근데 우리가 무역을 할 때 기회비용은 큰 쪽이 좋다, 작은 쪽이 좋다? 기회비용은 작은 쪽이 좋다 그랬죠. 기회비용 그죠? 기회비용은 작은 쪽을 특화한다 라는 뜻이고, 그럼 어떻게 돼요? 4분의 3과 3분의 4와 4분의 3 중에서 얘는 이게 그죠? 요거 얘는 요거 하면 되죠. 그래서 값은 쌀, 을은 6류 똑같아요. 그러니까 기회비용의 측면에서 처음에는 뭐다? 절대우위 문제였으니까 그냥 각자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 되는 거고, 여기는 비교우위로 문제가 됐지만 여기서도 기회비용을 책정해서 어떤 것을 특화하려고 했을 때 똑같다라는 거 변하지 않습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4번 각국의 생산 가능 곡선이 가에서 나로 바뀌면 661톤의 생산의 기회비용이 작아진다. 그럼 어때요? 이게 이제 변동 후죠. 변동 후. 그럼 변동 전에 뭐였어? 100쌀은 56류였으니까 6류로 따지면 166류가 2쌀이죠. 이게 변동 전이니까 이게 이렇게 간 거죠. 처음에는 166가 2쌀이었는데 이제는 변동한 후에 뭘로 갔어? 1쌀로 됐으니까 커져서 작아졌다. 작아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를 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경제 성장이 GDP의 증가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무역의 이익은 그 주어진 무역 조건으로 바뀌었을 때 몇 개를 바꿨다 그럼 복잡한 생각을 하지 마시고 특화 품목을 전부 다 바꿨을 때 생산 가능 곡선이 늘어나는가만 보세요.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특화 품목을 따질 줄 알아야 되고, 3번은 특화 품목을 따지는 것까지는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됩니다. 기회비용까지는. 그죠? 네 번째는 이 기회비용이 커졌느냐 작아졌느냐. 그래서 여기에서는 1, 3, 4번은 반드시 출제될 거고, 2번은 여러분들 시험이 점점점 어려워짐에 따라서 나올 수도 있는 문제예요. 아시겠죠? 정답 몇 번이다? 3번이다 하는 거죠. 그다음 17번 갑니다. 17번. 자, 17번에 보면 환율이 1달러에서 1,000원에서 2,000원으로 변화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경제의 변화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있죠. 그럼 원 달러 환율이 얼마가 됐다? 1,000원에서 2,000원이 됐다라는 얘기는, 그죠? 환율이 뭐 한 거예요? 상승한 거고, 우리가 여기서 말한 원화 가치는 어떻게 된 거예요? 원화 가치는 하락한 거죠. 자, 원화 가치가 하락했다. 환율 문제는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저는 제가 가르칠 때는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좋냐고 가르쳤냐면 화폐 가치로 하면 굉장히 간단해진다라는 걸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라고 하면 다 불리하다. 그죠? 단 뭐 빼고 수출만 유리하고 뭐하다? 다 불리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누가 불리한 거야? 원을 가진 한국인이 해야 하는 얘기죠? 그럼 1번 보면 50만 원짜리 한국 텔레비전이 미국 시장에서 500달러에서 1000달러로 상승한다. 기억 틀렸죠? 왜? 올라가야 떨어져야 돼.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수출이 유리한 이유는 뭐다? 수출품의 가격이 싸졌다. 가격 경쟁력이 뭐였기 때문이다. 생겼기 때문이다인데, 지금 가격 경쟁력이 오히려 뭐였어요? 500달러, 1000달러가 됐으니까 떨어졌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한국 시장에서 4개, 6개의 4,000원이던 오렌지가 800원으로 상승하여 소비가 감소했다. 이거 뭐예요? 수입이냐? 수입이니까 수입품의 가격은 뭐 해야 돼? 올라가야 되니까, 맞죠? 그리고 2배 올라갔으니까, 원화 가치가 2배 떨어졌으니까요. 세 번째, 미국에서 부모님이 송금하는 한 달 용돈 400달러가 한국 돈 40만 원에서 20만 원이 되니 생활이 어려웠다. 동그라미 뭐예요? 미국에서 송금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 얘는.
그럼 미국 돈의 가치는 뭐예요? 올라가니까 디귿은 뭐 했습니까? 틀렸죠. 2배가 돼야 되고. 네 번째, 미국은행 10만 달러를 빌린 섬유공장 사장은 갚아야 될 금액이 한국 돈 1억 원에서 2억 원이 되어 채무 부담이 증가했다라는 거죠. 한국 사람이 한국 돈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상환 부담이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리을은 맞죠. 그 다음에 미음 연봉 500만 달러를 받는 한국인 야구 선수는 한국 돈으로 50억 원에서 20억 원을 감소했다. 원화 가치가 하락했으니까 50억 원이 얼마가 돼야 돼요? 100억 원이 돼야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미음도 틀렸다. 그럼 정답 몇 번이에요? 니은과 리을의 2번입니다. 그래서 가장 노멀한 형태의 환율 문제고 이거 틀리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이거 시험 대비 시험 해설 강의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하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이것의 가격이 어떻게 변하는지는 환율이야말로 매년 한 번도 빠짐없이 전관항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확하게 할 줄 아셔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18번으로 가볼게요. 18번. 어제 제가 애기랑 놀다가 넘어져가지고 지금 다리를 절어요. 여러분들 처음 만나는데 다리를 절고 있습니다. 지금. 자, 18번이에요. 다음과 같은 투자 방법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죠. 100- 나이 법칙은 투자 자산을 비중 결정할 때 100에서 자신의 나이만큼을 뺀 공격적인 자산에 투자하고 나머지 안전형 상품에 투자라는 것이다. 왜일까요? 젊었으면 여러 가지 힘이 있으니까 돈을 벌 수 있는 여력이 있지만 나이를 먹으면 일할 자리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위험한 모험을 하기가 되게 어렵다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나이가 30세라면 30에서 100에 30 뺀 70%는 그죠? 우리가 금융상품에 대한 문제고 금융상품 첫 번째는 뭐예요? 기억에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그 기억에 들어갈 말은 뭐예요? 주식이 대표적으로 위험하다라는 표현이고요. 두 번째, 나머지 30%만 니은과 같은 안전형 자산, 안전형에 들어가는 게 뭐예요? 예금이나 채권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펀드는 주식형 펀드도 있으니까 펀드는 여러 가지 금융상품을 조합해서 만든 게 펀드니까 아니고요. 자, 기억에 들어갈 말은 주식이다. 니은에 들어갈 말은 펀드다. 1번 기억 맞고 니은 틀렸죠. 이거 젊을 때는 투자한 원금이 손실될 경우 회복하기 어렵다. 젊었을 때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 백종원 사장이라고 하는 새마을식당 사장도 몇 번을 망했대요. 근데 지금 거의 재벌급의 거부가 됐으니까 젊었을 때의 실패는 충분히 할만하다라는 멘트죠. 그 다음에 리을, 노년기에는 노후 생활자금을 안전하게 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 리을 맞죠. 정답은 몇 번? 2번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뭐 어려운 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금융상품에 대한 거 여러분들 잘 보시고 이 뒤에 있는 금융 파트에서 나오는 게 세 가지밖에 없어요. 단리, 복리, 계산. 두 번째, 금융상품의 주식, 예금, 채권을 구분할 수 있는가. 세 번째는 뭐예요? 순자산을 부채와 자산을 통해서 순자산을 계산할 수 있는가. 이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제가 이걸 계속 얘기했는데 사회복지직의 단리와 복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나올 거 세 개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 금융 파트가 만들어진 이유가 뭐냐면 애들이 너무 신용불량자가 많아지니까 그걸 막자고 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신경 써서 공부하실 필요는 없지만 이 세 가지는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19번 문제 보시면 표에 대한 옳은 분석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기준연도는 2008년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뭐예요? GDP를 가지고 하는 건데 기준연도가 2008년이다 라는 게 체크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이제 보면 09, 10, 11, 12가 있고 명목 GDP, 실질 GDP가 있습니다. 자, 이 명목 GDP와 실질 GDP가 이렇게 두 개가 나오면 우리가 첫 번째로 판단해야 되는 게 요 두 가지를 가지고 물가를 측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물가는 뭘로 측정한다? GDP 디플레이터로 측정할 수 있다라는 게 첫 번째 핵심 포인트고요. 두 번째, 특히 실질 GDP가 나오면 뭐 두고 할 수 있다? 경제
성장률도 구할 수 있다라는 걸로 가지고 들어가시면 반은 풀린 거예요. 반은. 그쵸? 그럼 여기 이제 뭐라 써 있어? 500, 600, 600. 근데 실질은 500, 600, 660, 770이야. 자, 그럼 이제 보면요. 첫 번째는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실질 GDP가 뭐하고 있다? 증가하고 있다. 그러면 경제 성장률은 무조건 뭐다? 플러스다라는 걸 인식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지금 얘하고는 지금 명목과 실질이 같죠. 그러니까 GDP 디플레이터가 실질 GDP분의 명목 GDP 곱하기 100이니까 둘의 물가는 둘 다 100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명목은 그대로인데 실질이 뭐하고 있어? 증가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명목과 실질 중에서 실질 중 명목이 큰 경우와 명목과 실질 중에서 실질이 큰 경우가 있죠. 그럼 이때는 물가가 뭐한 거다? 물가가 올라간 거고 여기는 물가가 떨어졌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근데 지금 실질이 커요? 명목이 커요? 실질이 크니까 물가가 떨어졌구나라는 걸 상상할 수 있다고. 이해가시죠? 그럼 끝났어요. 1번. 전년 물가가 가장 낮은 시기는 2012년이다. 지금 가장 물가가 낮은 시기는 실질과 명목 중에서 실질이 가장 차이가 큰 때니까 정답 몇 번? 1번이겠죠. 그죠? 여러분들 실질 계산해보세요. GDP 디플레이터는 뭐야? 실질 GDP분의 명목 GDP 곱하기 100이니까 한번 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2번. 전년 대비 물가 수준의 변동폭은 2009년보다 2010년이 크다. 여기 뭐예요? 500분의 500이니까 100 나오지. GDP 디플레이터. 600분의 600이니까 GDP를 100 나오죠. 그러니까 똑같아요. 변동폭은 똑같아. 그 다음에 2010년과 2011년의 경제 규모는 동일하다. 경제 규모는 뭘로 따지는 것이다? 실질 GDP로 따지는 건데 2009년과 2010년과 2011년은 실질 GDP가 뭐였어요? 증가했으니까 동일할 리가 없고. 네 번째,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경제 성장률이 가장 높은 해는 2012년이다 라는 거야. 2012년이다. 그럼 해보면 되는데 이것도 일단 봐보세요. 여기 플러스 100이야. 여기 플러스 60이야. 여기 플러스 뭐야? 플러스 110이야. 그러면 얘는 일단 빼도 되지. 그죠? 그럼 얘는 어떻게 하면 돼? 이렇게 계산하면 500분의 600 마이너스 500 곱하기 100이니까 몇 프로? 20%고요. 얘는 660분의 770 마이너스 660이니까 얼마가 돼요? 660분의 100이니까 660분의 110이죠.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이거 곱하면 이건 반드시 20%가 안 나와. 이거 뭘까요? 얘는 이게 뭐야? 5분의 100이니까 20이 나왔지. 근데 얘는 뭐가 나와야 돼? 66분의 1100이에요. 그죠? 근데 얘는 곱하기 6이 12 하면 120 무조건 넘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안 나와. 계산해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걸 왜 가르쳐 드리냐면 기본적으로 경제 성장률을 여러분들한테 정확히 몇 %냐라고 묻는 문제보다는 대소 비교를 파악하는 문제가 많아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물론 이거 안 되시면 해야 돼. 뭐 어쩔 수 없지 뭘. 근데 이게 아니라 딱 봤을 때 이게 더 클 거다라는 생각은 할 수 있어야 된다.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엔 좀 어렵겠지만 이러한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해보시는 게 나쁘지 않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1번이 되겠다 하는 거죠. 해설지에는 여러분들 이게 몇 %인지 계산이 돼 있으니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문제 20번 문제가 되겠네요. 자, 20번 문제는 여러분들한테 반드시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직까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꼭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루카스 다방에서는 커피, 홍차, 우유를 파는 가게다. 최근 경영난에 허덕이는 가게 주인은 판매 수입을 극대화하려는 고심 끝에 새 음료의 가격을 모두 10% 인상하였다. 결과적으로 커피의 판매 수입은 변화가 없었고 홍차의 판매 수입은 10% 증가했다. 반면에 우유의 판매 수입은 5% 감소했다라는 거죠. 첫 번째가 주인이 이건 이제 뭐에 해당해요? 판매 수입이 나오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 문제고요.
그죠? 그러면 거기서 이제 뭐예요? 가격을 인상했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인데 가격을 10% 인상을 했는데 그죠? 거기 보면 커피는 판매 수입이 없죠. 커피는 판매 수입이 어떻게 변화가 없으니까 커피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1, 단위 탄력적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홍차의 판매 수입은 10% 증가했으니까 홍차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작은 거죠. 그래야 가격이 올라야 판매 수입이 증가하니까. 그 다음에 커피의 판매 수입이 5% 감소했다. 커피는 가격이 올렸을 때 판매 수입이 감소하니까 수요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크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1번 가게의 총판매 수입은 증가했다. 우리가 총판매 수입은 뭐예요? P 곱하기 Q가 나와야 되는데 이 Q가 나와 있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알 수가 없고요. 두 번째 홍차의 수요량 변동은 가격에 대해서 완전 탄력적이다. 완전 탄력적이라는 것은 판매 수입 자체가 사라져야 됩니다. 그 가격에서만 먹으니까. 3번 홍우유의 수요량은 다른 음료의 수요량보다 가격 인상에 대해서 비탄력적이다. 우유는 어때요? 커피, 우유죠. 우유는 어떻다? 우유는 탄력적인 거죠. 마지막이야. 가게 주인은 새 음료 모두 수요량 변동이 가격 인상에 대해 탄력적이라고 비탄력적이라고 보았다. 그러니까 올렸겠죠. 예상과 결과는 다르게 나올 수 있겠지만 이 주인은 이 가격을 10% 올렸을 때 판매 수입이 증가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격을 올렸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정답 몇 번? 4번이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문제를 살펴봤는데 여기 있는 소재 자체가 정확하게 여러분들한테 나올 수 있는 소재를 다 담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정리를 잘 해 주셔야 되고요. 이것 하고 나머지 부분도 넘어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해설 강의를 마치고요. 언제든지 모르는 것은 www.willbelucas.com 저희 카페로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더 멋진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